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필 읽어주는 자매직 주경자 마술사입니다. 국경의 도서관 황경신. 비상구에 관한 알려지지 않은 세 가지 가설, 다락방과 거울, 그리고 빛과 향기의 함수관계. 어느 날 나는 도시의 막다른 골목에 있는 헌 책방에서 수베르트의 악보를 찾고 있었다. 수베르트의 악보라면 대형 서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지만 내가 찾고 있던 건 그의 초기 작품 중 하나로 세상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것이었다. 악보를 찾던 중 나는 한 권의 흥미로운 책을 발견했다. 책의 표지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비상부에 관한 모든 것이라고 쓰여 있었다.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런 장식도 없는 그 책은 나의 관심을 끌었고, 역시 이유는 없지만 다소 건조해 보이는 제목 역시 나를 사로잡았다. 나는 곧 수베르트의 악보를 잊어버리고 그 책을 펼쳐보았다. 잘 알려지지 않은 비상구에 관한 모든 것 이라는 책에 의하면 이 세상에는 비상구 연구회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한다. 연구회가 애초에 어떤 목적과 계기를 가지고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사무실의 위치와 회원이 되는 방법은 비교적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회원이 되는 법은 매우 간단하다. 사무실을 찾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회원이 된다. 사무실을 찾는 법도 복잡하지 않다.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어느 날 문득 비상구 앞에 서게 되고 그 비상구를 열고 나가면 또는 들어가면 비상구 연구회라는 간판이 달린 사무실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개인의 의지로 회원이 된다기보다는 연구회 스스로가 회원을 찾고 부른다는 것이 정확하다. 책에는 먼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연구회에서 활동하던 회원들에 대한 정보와 그들의 연구 성과가 실려 있다. 회원들의 명단에 생테 지베리와 더글러스, 애덤스의 이름이 올라 있는 건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지금 내가 소개하려는 사람은 그 중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으로 비상구에 관한 매우 독특한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이다. 그는 그의 모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논리를 입증할 비상구들을 수집했는데, 여기서 그의 모든 세계란 잘 알려진 세계와 알려지지 않은 세계 양쪽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의 이름은 에스트라, 즉 기타 등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물론 본명은 아닐 것이다. 다음은 그가 남긴 비상구에 관한 31가지 이야기 중에서 나의 흥미를 끌었던 3가지 이야기의 배경과 이론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첫 번째 이야기, 분수대의 비상구. 엑세트라가 처음 그 나라를 방문했을 때 그의 나이는 17이었다. 보호자 없이 혼자 떠난 첫 번째 여행의 목적지를 그것으로 정한 것은 그 나라에 있는 어느 작은 도시에 비상구에 분수대라는 광장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이다. 그곳은 바다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로 그가 도착했을 때 수평선 위로 막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그는 바닷가에 앉아 조용히 일출을 지켜본다. 가까운 카페에 들어가서 뜨거운 커피를 마시며 여행객을 위한 안내센터가 문을 열기를 기다렸다. 아침 10시. 몇 사람의 여행객들과 함께 그는 안내센터로 들어섰다. 수북하게 쌓여있는 팜플렛들을 뒤질 필요도 없이 그가 찾고 있던 비상구의 분수대는 어디에나 나와 있었다. 사실 그 도시에서 볼만한 곳은 그 분수대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신중을 기하여 그 중에서도 가장 선명한 화질의 사진과 상세한 정보가 실려있는 팜플렛 하나를 골랐다. 정보에 의하면 비상구의 분수대는 도시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도시의 모든 길은 그곳으로 통하기 때문에 굳이 애써서 찾을 필요도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시간이었다. 분수 안에서 반짝이는 비상구는 오직 일몰 때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에세트라는 어쩔 수 없이 그날 하루를 그 도시에서 보내게 되었다. 도시 어디에나 분수대를 보러 온 관광객들이 넘쳐났고 기념품을 판매하는 가게에서는 분수대 사진이 담긴 엽서, 분수대의 모형, 분수대가 프린트된 노트, 편지지와 티셔츠 등을 팔고 있었다.
그의 흥미를 끈 것은 비상구의 개수에 관한 논쟁이었다. 어떤 사람은 분수대 속에 단 하나의 비상구가 나타난다고 했고 또 다른 사람은 12개가 나타난다고 했다.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분수대를 찾고 있는 어느 시민은 비상구의 개수는 날마다 달라진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이 주장에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다. 특정한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비상구의 개수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줄어든다. 그러니까 최초에 인식되는 비상구가 10개든 20개든 그 숫자는 계속 줄어들어 마지막에는 단 하나만 남게 되고 그거조차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서 더 이상 비상구를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긴 하루가 지나고 마침내 일몰이 찾아왔다. 분수대는 수많은 사람들로 둘러싸였고 17살의 에세트라 역시 두근거리는 심장을 달래며 그 속에 섞여 있었다. 해가 지는 시각, 분수대의 물줄기가 일제히 솟아오른과 동시에 광장은 기쁨과 슬픔의 탄식으로 뒤덮였다. 분수대 속에서 뚜렷이 떠오르고 있는 비상구 안이 비상구들이 에세트라의 눈 속으로 파고들었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일일이 개수를 세어보기도 힘들 만큼 많은 비상구들이었다. 이제 더 이상 비상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탄하는 어느 노인의 곁을 지나쳤어. 에세트라는 숙소로 돌아갔다. 훗날 에세트라는 그 도시에 있는 비상구의 분수대에 관해 이렇게 기록했다. 그 후 나는 10년마다 그 도시를 찾아 분수대 속에 떠오르는 비상구를 세어보았다. 최초의 방문 때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았던 비상구들은 그로부터 10년 후, 그러니까 내 나이 27대 반 정도로 줄었다. 37이 되자 10개 남짓한 비상구들이 그곳에 있었고 47에는 5개, 다시 10년 후에는 단 2개만 남아있었다. 그것이 나의 마지막 방문이었다. 비상구의 분수대는 날마다 눈물과 탄식으로 가득하다. 수많은 비상구를 확인한 이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집으로 돌아간 다음 꼭 그것에 대해 잊어버리지만 비상구를 볼 수 없는 이들은 해안에 사로잡혀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한참 동안 머물러 있다. 비상구의 개수가 줄어드는 것은 분명히 나이를 먹는 것과 상관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아주 드물게 아직 밝혀지지 않은 어떤 이유에 의해 비상구의 개수가 다시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 그는 매우 복잡한 공식을 이용하여 비상구의 개수와 나이의 함수관계 그리고 그 예외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설명은 지나치게 전문적이고 어려움으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관심이 있는 분은 그가 남긴 마지막 저서 에세트라의 마지막 정리를 참고하기 바란다. 두 번째 이야기, 다락방의 비상구. 그의 인생에서 기억할 만한 두 번째 비상구는 그가 태어난 도시에서 불과 1시간 남짓 떨어진 작은 마을에 있었다. 그때 그는 29이었고 부모님을 떠나 그 도시에서 인쇄공으로 일하고 있었다. 에세트라는 나무로 지어진 조그마한 집에 새들어 살고 있었는데 1층은 주인집 가족이 사용했다. 1층 거실에는 좁은 계단을 올라가면 삼각형 모양의 다락방이 하나 있는데 그곳이 그의 방이었다. 좁은 다락방에는 작은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그리고 작은 의자 하나가 있었고 창문 바로 옆에는 길고 훌쭉한 거울이 하나 놓여 있었다. 길 쪽으로 나 있는 창이 하나 있었지만 언젠가 그곳을 통해 스며든 빗물이 온 집 안을 장기가 하는 바람에 나무 판자로 덮어 막아두었다. 그래서 그 다락방은 대낮에도 몹시 어두웠다. 에세트라는 그곳에서 5년을 살았다. 낮에는 인쇄공으로 일하고 밤이면 집으로 돌아와 비상구 연구에 몰두하던 날들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녀는 그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그는 몹시 수줍은 성격이어서 5년 동안 2마디를 건넸을 뿐이다. 그가 용기를 내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건넸을 때 그녀는 그가 누군지 모른다는 표정으로 생긋 웃었다. 그는 겨우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라고 드덩거리며 말한 후 달아나 버렸고 그것으로 끝이었다. 사실 그날은 종일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곳에서의 오늘에 관한 에스트라는 비교적 자세한 기록을 남기는데 퇴근 후에 달리 할 일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비상구에 관한 이야기는 그의 말미에 나와 있다. 어느 날 밤 다른 날과 다르지 않는 일과를 마친 그가 다락방으로 들어갔을 때 한쪽 구석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햇빛과 같은 자연의 빛도 아니고 전구와 같은 인공의 빛도 아닌 푸르스름하고 투명한 빛이었다. 에세트라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삼켰는데 독거가 삼킨 숨 속에 희미한 향기가 섞여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매콤하면서도 상큼한 그 향 때문에 에스트라는 재채기를 터뜨렸다. 재채기 소리 때문인지 혹은 다른 이유 때문인지 빛은 사라지고 그는 어둠 속에 남겨졌다. 하지만 향기는 방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었고 그는 그의 향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으며 그 결과 거울 앞에 서게 되었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는데 잠시 후 그 방에서는 불빛이 없으면 거울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거울 속의 자신과 그 주위로 밀려드는 빛의 물결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며칠 후 나는 그 다락방을 떠나 조금 더 넓고 밝은 곳으로 거치를 옮겨갔다. 다락방에 놓여있던 거울은 가져가지 않았다. 처음부터 나의 것도 아니었을 뿐더러 이후 그 방을 쓰게 될 누군가에게 필요할 테니까.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지난 5년 동안 그 좁고 어두운 다락방에 나에게 준 안식은 바로 그 거울에서 나왔다는 것을. 그것은 언제든지 나를 다른 세계로 데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부상구였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페이지에는 그는 다락방과 거울 그리고 빛과 향기의 함수관계를 2차 방정식을 이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이 문제의 답은 두 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세 번째 이야기. 비상구 밖의 비상구. 에스트라의 말년은 조금 쓸쓸했다. 평생 도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가족이 없었으면 돈이나 명예에 무관심한 데다가 틈만 나면 비상구를 찾기 위한 여행을 했기 때문에 가진 것도 없었다. 어느 날 문득 비상구를 열고 나가 비상구 연구회의 회원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극히 평범한 인생이었다. 그는 평생 같은 직장에서 일했으며 1년에 두세 차례 일주일이나 열 정도의 휴가를 얻어 다른 세계의 비상구를 찾아다녔다. 50살에 그는 다니던 인쇄 공장에 사표를 내고 시골 마을에 있는 조그마한 집을 얻어 안주했다. 본격적인 비상구 연구에 몰두한 것도 그때부터였다. 매일 밤 그는 부엌과 거실의 중간에 있는 비상구를 열고 나가 또는 들어가 비상구 연구의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다음날 아침 다시 그 문을 열고 들어왔다 또는 나왔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어느 날 문득 아주 갑자기 끝났다. 알베르트 아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정립한 바로 다음 날이었다. 그 동네의 우편 배달부는 아슈타인의 열렬한 추종자였는데 그 기쁜 소식에 들뜬 나머지 자전거로 고개를 하다가 모든 우편물을 에스트라의 집 앞에 쏟아버렸다. 우편물 중 몇 통이 에스트라의 집 안쪽에 떨어졌기 때문에 우편 배달부는 배를 눌러야 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사람은 나오지 않았다. 이상하게 생각한 우편 배달부는 잠겨있지 않은 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그를 불렀지만 에스트라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비상구가 있던 부엌과 거실 사이에 허공에 메모 하나가 붙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비상구 밖에 비상구로 갑니다. 우편 배달부의 신고에 의해 에스트라는 실종자 명단에 올랐지만 이후 그의 행적은 이 세계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비상구 연구회에서는 그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 즉 비상구 밖의 비상구에 관한 활발한 연구를 지금까지도 진행하고 있다.